나는 지금 병원 복도에 서 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이 복도에서 세 명의 남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죠. 내 아들들이에요. 큰아들 준혁이가 입을 열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듣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둘째 준서가 고개를 돌리고 막내 준영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이제 49일인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의 표정은 차가웠죠.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요. 엄마도 이제 혼자 사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각자 가정도 있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솔직히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좀 부담이에요. 준혁이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손목에 찬 시계를 봤어요.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시계였죠. 작년 추석에 엄마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요라고 하며 용돈도 안 주던 그 아들의 손목에 말이에요.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예요. 우리가 매달 비용은 나눠서 낼게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지난 3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던 손, 겨울에도 찬물에 빨래를 하던 그 손,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 손이요. 각자 인생을 살자고 내가 되묻자 아들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날 밤 나는 혼자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남긴 비밀 장부와 한 장의 편지를요. 내 이름은 김미선, 올해 58이에요.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죠. 30살에 남편 박정수를 만났어요. 그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죠.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들 셋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큰아들 준혁이를 낳고 2년 뒤 준서를, 또 3년 뒤 준영이를 낳았죠. 남편의 철물점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나는 새벽 배달 일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했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어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상 받아올 때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라고 환하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이 내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25년을 달려왔어요. 큰아들 준혁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해서 예쁜 딸 하나를 두었죠. 둘째 준서는 약사가 됐어요. 역시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요. 막내 준영이는 공무원이 됐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죠.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요. 그런데 남편이 쓰러졌어요. 3개월 전 갑작스러운 뇌출중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병실을 지켰어요. 침대 옆간이 의자에서 잠을 자고 남편의 손을 잡고 깨어나길 기도했죠. 아들들은 처음 일주일 정도만 병원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애들 봐야 해서요. 시험 준비 중이해서요라는 말만 전화로 전할 뿐이었죠. 남편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요. 49일 전 조용히 눈을 감았죠.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철물점 단골 손님들, 동네 어르신들, 남편의 옛 친구들까지요. 그들은 모두 남편을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들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쁘다며 돌아갔어요. 준혁이는 엄마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라고 했고, 준서는
약국 오픈 시간 맞춰야 해서요라고 했죠. 준영이는 그냥 연락할게요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49제가 끝나고 나서 아들들이 나를 병원 복도로 불러낸 거예요. 각자 인생을 살자고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5년을 함께 살던 남편도 평생을 키운 아들들도 이제 모두 없어요. 아니, 아들들은 살아있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떠났죠. 그때 문득 남편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평생 그 책상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가끔 무언가를 쓰곤 했죠. 나는 그 서랍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아들들마저 나를 버린 이 순간 나는 그 서랍을 열 용기가 생겼죠.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당겼어요. 그리고 나는 숨이 멎었어요. 서랍 안에는 두꺼운 장부 한 권과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먼저 장부를 펼쳤죠. 거기에는 남편의 필체로 빽빽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이요. 1995년 3월 15일 마이너스 준혁이 학원비 30만 원 마이너스 김씨에게 빌림. 1998년 7월 2일 마이너스 준서 과외비 50만 원 마이너스 이웃집에서 빌림. 2001년 11월 20일 마이너스 준영이 수학여행비 15만 원 마이너스 철물점 외상값으로 충당.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손은 떨렸어요. 남편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빌렸던 돈, 외상으로 넘겼던 거래, 포기했던 끼니까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장부 뒤쪽으로 가면서 숫자의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2005년 9월 마이너스 강남 건물 1층 상가 임대 계약 마이너스 보증금 2억. 2008년 4월 마이너스 주식 투자 시작 마이너스 원금 5천만 원. 2012년 6월 마이너스 부동산 투자 성공 마이너스 수익 3억 2천만 원.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2월 31일 마이너스 총 자산 15억 3천만 원. 미선이 몰래 모은 돈. 아이들이 철들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구나. 미안해, 여보.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이 고생한 만큼 이제 당신이 행복할 차례야. 15억? 나는 장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쪼들리게 살았는데 남편은 15억을 모았다고요?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여러 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미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을 떠났을 거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비밀을 지킨 것도 혼자 먼저 가는 것도요. 당신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소. 나도 그랬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손이 트도록 빨래하는 당신을,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다짐했소. 언젠가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나는 몰래 돈을 모았어요. 철물점 수입의 반을 항상 따로 빼놓았고 그 돈으로 작은 투자를 시작했죠. 처음엔 실패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당신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5년을 모았소. 이제 15억이 넘는 돈이 됐어요. 나는 이 돈을 아이들이 철들면 나눠주려고 했소.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되더군요. 그들은 성공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변했어요. 돈과 성공이 중요해졌고 가족은 그 다음이 된 것 같았소.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 돈은 당신 것이요. 오직 당신만의 것이요. 당신이 고생한 만큼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으세요.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당신에게 잘못한다면 이 돈으로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당신은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사랑하오, 미선.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정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울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했다니요. 나는 통장들을 확인했어요. 5개의 통장에 나눠서 돈이 들어 있었고 모두 합치면 정확히 15억 3,200만 원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3개가 있었죠. 강남 상가 하나, 지방 도시 건물 하나, 그리고 제주도 땅 한 필지였어요.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들들이 나에게 했던 말을요.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그래, 각자 인생을 살자고 했지. 그렇다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 아들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냈죠. 요양원 이야기는 일단 보류하자. 엄마가 생각 좀 할게. 준혁이에게서 가장 먼저 답장이 왔어요.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한번 견학가요. 냉정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상처받지 않았죠.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모두 확인하고 내 명의로 다시 정리했죠. 은행원이 잔액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VIP 고객으로 등급이 자동 상향됩니다.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드릴게요. 갑자기 대우가 달라지는 게 신기했어요. 돈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싶었죠.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남편의 친구가 소개해준 믿을 만한 변호사였죠. 유언장이 없으면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남편분께서 부인 명의로 미리 이전해 두신 것이니 법적으로 전부 부인 소유입니다. 아들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부인 명의니까요.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들이 보낸 요양원 팸플릿을 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시설은 좋아 보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들은 나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귀찮으니까요. 그날 밤 큰아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양원 결정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가요. 준혁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토요일에 봐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 봐요.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제대로 보여줘야겠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세 아들이 모처럼 함께 집에 왔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것처럼 보였죠. 엄마, 빨리 준비해요. 요양원 예약 시간이 11시예요. 준혁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잠깐 앉아봐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나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아들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앉았죠.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너희 아빠가 돈을 좀 남겼단다. 그 말에 아들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죠. 얼마요? 준서가 먼저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중요하죠.
상속 문제니까요. 얼마예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얼마인데요? 혹시 많아요? 막내 준영이까지 나섰어요. 나는 세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에 대한 관심만 있었죠. 엄마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많진 않아. 그냥 너희 아빠가 철물점 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더라. 얼마나요? 몇 천? 몇억? 준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건 엄마가 아직 정리 중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에이, 엄마. 우리도 알 권리 있잖아요. 아빠 아들인데. 준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일단 요양원부터 가요. 그거랑 이거랑 별개 문제잖아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잠깐. 너희들 엄마가 요양원 가는 거 정말 원하니? 내가 묻자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엄마,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엄마도 또래 친구들이랑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고 우린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엄마 모시는 건 왜 안 되는데? 엄마,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들도 일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솔직히 엄마까지 모시면 너무 힘들어요. 준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힘들겠지. 너희 엄마가 너희들 키울 때도 엄청 힘들었어. 엄마,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우릴 낳은 거잖아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선택이었다고? 준영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우릴 낳았잖아요. 우리가 엄마한테 태어나달라고 한 적 없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키운 건 엄마 책임이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35년을 키운 아들이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낸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 엄마 책임이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각자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요양원 비용은 우리가 3등분해서 낼 거잖아요. 그 정도면 효도하는 거예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그래, 효도. 너희는 효도하고 있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요양원 갈까요? 진짜 시간 없어요. 아들들은 벌써 일어서고 있었어요. 너희들, 혹시 엄마가 돈이 많으면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거니? 내가 묻자 아들들이 멈칫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만약 몇 억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도 요양원 보낼 거야? 그야. 그럼 좀 다르죠. 준혁이가 얼버무렸어요. 어떻게 다른데? 그럼 엄마가 혼자 좋은 집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가끔 우리가 놀러 가고요. 아, 그래. 너희들 집에 같이 사는 건 싫고 가끔 놀러만 오고 싶은 거구나.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준서가 짜증을 냈어요. 나는 세 아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들은 내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너희들, 아빠 장례식 때 며칠이나 있었니? 엄마, 그때 우리 진짜 바빴어요. 회사에서 이틀, 너희 아빠 장례식에 이틀 있었어. 그것도 밤에는 집에 가서 자고. 엄마, 우리도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래, 가정이 있지. 근데 너희 아빠는? 엄마는? 우리는 가정이 아니니? 엄마, 지금 우리 괴롭히려고 이러는 거예요? 준영이가 소리쳤어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나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장부를 가져왔죠. 이게 뭔데요? 너희 아빠가 쓴 장부야. 읽어봐.
아들들은 장부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우리 학원비? 그래. 너희 아빠가 다 기록해뒀어. 너희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빚을 졌는지, 얼마나 굶었는지 다. 준혁이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1997년 8월 15일 마이너스 준혁이 여름 캠프비 80만 원 마이너스 미선이 식사 거르고 몸. 엄마가 밥을 굶었어요? 응. 너 캠프 보내려고 한 달 동안 점심을 안 먹었지. 근데 너 캠프에서 엄청 즐거워했잖아. 그 모습 보니까 배고픈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준서도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3년 6월 마이너스 준서 과외비 120만 원 마이너스 미선이 새벽 배달 시작. 엄마가 새벽 배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의대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때 과외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 막내 준영이도 읽고 있었어요. 2008년 10월 마이너스 준영이 수능 학원비 200만 원 마이너스 정수, 철물점 외상 3개월치로 충당. 미선이 손님들에게 사과 돌며 외상 정리. 준영이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래, 너희 때문에. 아니, 너희를 위해서. 근데 너희들은 그게 엄마 선택이었대.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플 뿐이었죠. 엄마, 우리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준혁이가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알았어.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지.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다 봤잖아. 근데 신경 안 썼잖아. 엄마, 이제 가봐라.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대신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들이 원했잖아. 각자 인생 살자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준서가 애원했지만 나는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 엄마 피곤해.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울었어요. 아들들 앞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35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남편의 사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나는 빈집에 혼자 남겨진 채 3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죠. 이게 바로 외로움이구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외로움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죠. 문자도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엄마, 걱정돼요.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선생님, 제가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기부요? 전액을요? 아니요. 일부만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을 위해서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금액은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5억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억이면 큰 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건 제 돈이니까요.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쓸 거예요. 그렇게 나는 5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박정숙 임미선 장학재단이었죠.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남은 10억으로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동네 한적한 곳에 아늑한 카페를요. 카페 이름은 다시 봄이었어요. 내 인생의 봄이 다시 온 것 같아서요. 카페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새 아들이 들어왔죠. 나는 카운터에서 그들을 봤어요.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깔끔한 카페, 손님들로 가득 찬 공간, 그리고 바리스타 앞치마를 두른 엄마를요. 엄마, 여기가 어떻게? 준혁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서 와. 앉아라. 커피 뭐 마실래?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아들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각각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줬죠. 엄마, 이 카페가 엄마 거예요? 준서가 물었어요. 응, 엄마가 차렸어. 돈은 어디서? 너희 아빠가 남긴 돈으로. 그 말에 아들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 돈이 얼마였는데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았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지. 얼마요? 왜? 궁금해? 나는 웃었어요. 아들들은 대답하지 못했죠. 15억 정도 됐어. 너희 아빠가 25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야. 15억? 세 아들의 입이 동시에 떡 벌어졌어요. 그럼 상속은요? 우리 몫은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상속? 아, 그거. 너희 아빠가 이미 다 엄마 명의로 해뒀어. 법적으로 전부 엄마 돈이야.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준서가 물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아빠 아들인데.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카페 안에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목소리 낮춰라. 여기 손님들 있어. 엄마, 농담이죠? 15억이면 우리 셋이서 나누면 5억씩인데. 나누긴 뭘 나눠. 이건 엄마 돈이야.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만 남긴 거라고.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 복사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아들들은 편지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 돈은 당신 것이요. 오직 당신만의 것이요. 준혁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만 준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미 그 돈을 쓰기 시작했어. 뭐에 썼는데요? 5억은 장학재단 만들었어. 가난한 학생들 학원비 대주는 거. 너희들처럼 부모가 고생하며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5억을 기부했어요? 그래. 그리고 3억으로 이 카페 차렸고 2억으로 제주도에 작은 집 샀어. 가끔 쉬러 갈 거야. 그럼 남은 돈은요? 5억 정도 남았지. 그건 엄마가 살면서 쓸 거야.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진짜로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필요해? 너희들 다 잘 사는데? 그래도 우리 아빠 아들인데. 아빠 아들이면 뭐해? 엄마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 말에 아들들이 숨을 죽였어요. 엄마, 그건 뭐? 너희가 각자 인생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말대로.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반성?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돈 때문에 반성하는 척 하는 거야? 내 질문에 아들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들 지난 한 달 동안 엄마한테 전화 몇 번 했어? 문자 몇 번 보냈어? 매일 했는데요.
그래 했지. 근데 그거 알아? 너희 아빠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동안 너희들 연락 몇 번이나 했는지 아니? 아들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혁이 너 2번, 준서 너 3번, 준영이 너 1번. 엄마가 아빠 병원에서 매일 메시지 보냈잖아. 아빠 상태가 안 좋으시다. 좀 와봐라. 아빠가 너희 보고 싶어 하신다. 근데 너희는 뭐라고 했어?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주말에 갈게요. 그러고는 안 왔잖아.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는 너희들 보고 싶어서 2주를 더 버티셨어.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이다 했는데도 너희들 기다렸어. 근데 너희는 끝내 안 왔잖아. 엄마, 우리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고? 아니야. 알았어. 그냥 오기 싫었던 거야. 죽어가는 아빠 보기 힘들어서 회사 일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안 온 거야. 아들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엄마 아빠가 평생 쏟아부은 사랑, 희생, 돈, 시간. 그걸로 충분해. 나는 일어섰어요. 근데 말이야. 나는 아들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여전히. 너희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엄마는 너희 엄마니까. 엄마. 하지만 이제는 너희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그리고 너희도 이제 배워야 해. 사람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나는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다 마셨으면 나가. 엄마 일 바빠. 준혁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우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알아. 근데 너희가 후회하는 건 엄마를 잃을까봐가 아니라 돈을 잃어서지. 그 말에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봐라. 각자 인생 살아야지. 아들들은 터벅터벅 카페를 나갔어요.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아이들한테 제대로 말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여보. 나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보가 말했잖아요. 이제 내 인생을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자식들이었는지. 엄마, 나 아까 집에 와서 우리 딸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약 내가 늙었을 때 이 아이가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준혁이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미안해서 그래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준혁아, 엄마, 나 이제 제대로 할게요. 돈은 안 벌어요. 그냥 엄마가 우리 엄마여 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고 말았어요. 바보야. 엄마는 원래 너희 엄마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준서와 준영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들도 울면서 사과했죠. 일주일 후 아들들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은 앞치마를 들고 왔죠.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주말마다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너희들 바쁘잖아.
바쁘면 시간 내야죠. 엄마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나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일요일 아들들은 카페로 왔고 우리는 함께 일했죠.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고 힘든 일을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무엇보다 엄마의 노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힘드네요. 하루만 해도 허리 아픈데 엄마는 몇십 년을 이렇게 사셨어요? 준서가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 힘들었지. 근데 너희 생각하면 안 힘들더라. 엄마, 6개월이 지났어요. 카페 다시 봄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됐어요. 맛있는 커피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주말마다 나타나는 3명의 중년 남자들이 사장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요. 저 아들들, 효자들이네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진짜로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 준혁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엄마, 이게 뭐니? 우리 셋이서 모은 돈이에요. 1억이요. 1억? 네. 우리가 6개월 동안 아껴서 모았어요. 이거 엄마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우리 이름으로요. 나는 봉투를 보며 울컥했어요. 너희들, 엄마가 5억 기부한 거 보고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 엄마만큼은 못하지만. 바보들아, 그걸 왜 기부해? 너희들이 쓰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우리도 나눠야죠. 새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로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아들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와요. 이제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죠.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 최고야. 손녀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해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리고 매일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요. 여보, 오늘도 잘 보냈어요. 아이들이 참 많이 변했죠? 남편은 여전히 사진 속에서 웃고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내 인생을 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통장을 봐요. 남은 돈은 이제 3억 정도예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거든요. 이 돈 나중에 손주들한테 줄까 해요. 학원비 걱정 말고 공부하라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라고요. 창밖을 봐요. 봄이 왔어요. 진짜 봄이요. 나는 웃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35년 만에 그걸 배웠어요. 늦었지만 배웠어요. 카페 문이 열려요. 새 아들이 들어오네요. 엄마, 오늘은 우리가 저녁 만들어줄 거예요. 엄마는 쉬세요. 너희들이 요리를?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나는 웃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것이요. 나는 남편에게 감사해요. 그가 남긴 15억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남긴 메시지 때문에요.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이 행복할 차례야. 그래요, 여보.
이제 내 차례였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해요.